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이사이자 부산백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성일입니다. 오늘은 대한신경면역학회와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가 공동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대한신경면역학회의 홍보위원회에서 다발성경화증을 주제로 환우협회 학회에 연결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기 전에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의 회장님이신 유지현 회장님께서 인사말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5월입니다. 봄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꿈과 희망을 가득하게 만드는 멋진 계절인 것 같습니다.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처럼 우리 꿈과 희망도 봄 햇살 가득 받고 쑥쑥 돋아나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계절 5월에 부산 백병원 오성일 교수님, 창원 경상대 국립병원 조은빈 교수님을 모시고 다발성 경화증 치료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최대 이슈인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궁금해하고 있던 차, 오늘 세미나 중에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강의 소식은 반가운 그 자체입니다. 그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지 아님 포기해야 할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길을 서 계셨을 저희 환우들에게는 교수님의 강의가 가뭄의 단비처럼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오성일 교수님 그리고 조은빈 교수님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대한신경면역학회 김병준 교수님의 관심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중요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다음으로는 대한신경면역학회 김병준 회장님께서 다른 일정상 안타깝게도 참석이 어려워서 대신 인사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사말씀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환우와 보호자분들께 항상 공감하고 계시며 그리고 이번 강의를 통해서 돌아오는 5월 30일 다발성 경화증의 날을 기념하고 전국민 접종 예방 예정인 코로나19 백신과 다발성 경화증의 최신 지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이번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은빈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조은빈 교수님은 대한신경면역학회 홍보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시며 창원 경상국립대학교 병원 신경과 조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신경과 전공의와 그리고 신경면역질환에 대한 연구 강사로 역임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창원 경상국립대병원 신경과에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조은빈이라고 합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다발 경화증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다발 경화증에 대한 이해를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발 경화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또는 진단받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병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은 신경핵과 그리고 핵에서 나오는 긴 축삭돌기가 있는데요. 이 축삭돌기를 싸고 있는 수초가 있습니다. 이 수초는 효과적인 신호 전달을 위해서 존재하여야만 하는데 이 수초가 사라지게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탈수초 질환이라고 하며 중추신경계에서 이런 탈수초 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다발 경화증입니다. 주로 뇌와 척수, 시신경에 이런 장애를 일으키게 되며 호발 연령은 젊은 사람으로 20에서 40세 사이가 가장 많고 10세 이하나 60세 이상은 드문 편입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흔하게 발병을 하게 되는데 나라나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2배 이상 유병률이 높습니다.
북유럽계 백인이나 아니면 미국, 캐나다에 있는 백인들에서 호발하게 되며 10만 명당 75명에서 350명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유병률이 좀 더 낮아서 10만 명당 3명 정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3년도에 나왔던 지도인데요. 다발경화증 환자들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북아메리카나 유럽에서는 유병률이 높게 측정이 되고 있고 저희 한국은 10만 명당 0에서 5명 사이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태 생리와 위험 인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발경화증은 혈액에서 자기와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반응 T세포가 생성이 된 이후에 혈액 뇌장벽을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수초가 탈락되는, 그리고 그 이후 축사기 또한 손상되는 기전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환경 요인으로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바이러스 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것은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이외에 흡연을 하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하는 경우에도 다발경화증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고지방, 고염도 시기, 그리고 청소년기의 비만인 경우에도 발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위도 45도에서 60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조금 더 잘 발병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유전 요인이 있습니다. 임상 양상은 증상이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시신경에 생기는 경우에는 시력 저하나 시야 장애, 안구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 척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운동이나 감각 장애, 특히 하지마비나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으며 배뇨, 배변, 성기능 장애 동반이 흔하게 됩니다. 배내 방구에 생기는 경우에는 우울증, 기억력 저하 등 인지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운동, 감각 장애 및 피로감이 잘 발생합니다. 뇌 간이나 손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복시, 어지럼, 얼굴마비나 감각 이상, 운동 실조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증상의 악화 및 반화가 반복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재발 완화형이 있으며 이후에 증상이 진행하게 되는 2차 진행형이 있습니다. 2차 진행형의 경우 재발 사이 혹은 뚜렷한 재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과 같이 증상이 점점 진행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재발 완화형에서 10년 이내 50%, 25년 이상에서 90% 환자에서 2차 진행형으로 전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약 15%의 환자에서 뚜렷한 재발 없이 처음부터 점진적으로 진행하는 임상 경과를 보이는 환자군이 있는데 이를 1차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임상 경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어떤 환자가 특정한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게 될 때 내원와서 처음 진단되게 된다면 이를 임상적 단독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 증상은 처음 생겼다 하더라도 MRI 상에서 이전에 있었던 여러 병변들이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다발경화증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전에 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는 증상이 재발 또는 호전을 반복하는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이 보이게 되고 이후 약 10년에서 20년 이상 경과되게 되며 2차 진행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재발을 하고 증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에는 이런 완벽하게 증상이 없어지는 수가 있으나 재발이 반복되면 될수록 장애가 점점 쌓여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기의 치료를 통해서 이런 재발을 막고 장애가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환자가 2차 진행형으로 가게 되면 염증성 변화보다는 퇴행성 변화가 주가 되게 되며 지금 최근에는 이런 2차 진행형을 막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발경화증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 급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급성기 치료가 있고 그 이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한 질병 조절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강직, 통증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는 대부분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3일에서 5일 정맥 주사하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아주 소수의 환자에서 혈장 교환술 등의 특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 조절 치료는 현재 있는 증상을 없애는 치료는 아니고요. 재발 빈도를 줄이면서 장애의 진행을 막고 MRI상 새로운 병변을 줄이기 위한 치료입니다.
질병 조절 치료제로는 자가주사 치료제와 경구약제제, 정맥주사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에서 쓰이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약제와 2차 약제로 나뉘게 되며 1차 약제는 초기에 고려될 수 있는 약제이고 2차 약제는 1차 약제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초기부터 질병 활성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 고려할 수 있는 약제입니다. 1차 약제의 종류로는 지금 보이시는 것은 7가지 약인데요. 인터페론 제제 4가지와 그 다음에 자가 피하 주사 제제인 코팍손, 그리고 경구 제제인 오바지오와 틱피데라입니다. 베타페론은 1993년도 가장 초기에 개발되어서 가장 오랫동안 지금 사용되고 있는 치료 주사제이고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그 이외에 인터페론 베타 1A 제제들이 있고 이는 주 3회 또는 주 1회 투약을 하게 되고 좀 최근에는 투약 간격을 늘린 플레그리드라는 약이 2주에 1회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인터페론 제제는 항염증 반응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이긴 한데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고요. 부작용으로는 주사를 한 부위로 발적이나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 흔한 것으로는 주사 이후에 감기와 같은 몸살 증상, 열감이 있을 수 있고요. 간 기능 이상과 갑상선 기능 이상이 동반되어 있어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 우울증과 같은 감정 변화를 호소하거나 피곤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른 피하 주사 제제인 코팍소는 합성 펩타이드 조합으로 인터페론 제제보다는 이런 혈액 변화는 거의 없는 편이고요. 하지만 홍조가 흔하고 그 이외에 주사 부위 반응은 있습니다. 주사를 투약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슴 통증이나 긴장감, 두근거림을 호소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수분 이내, 특히 30분 이내에는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해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지오는 피리미딘 합성 억제제로서 림프구의 증식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게 되고 간 기능 이상이 동반될 수 있으며 위장관 증상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중단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것 위에 특이할 점은 피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오바지오는 동물 실험에서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다는 확률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 여자 모두 오바지오 투약이 끝나는 2개월 동안, 2년 동안은 피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젊은 나이에 잘 발병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임기 여성과 남성에서는 오바지오를 선택하는 것에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키데라는 전사 긴자인 NRF2 작용제로서 항산화, 항염증 유전자를 증가시켜서 세포 방어를 하는 기전으로 하루 2회 복용하는 경구약제입니다. 흔한 홍조와 위장관 증상이 조금 흔하게 나오긴 하지만 이로 인해 중단하는 경우는 3% 미만이고요. 림프구 감소나 감염의 위험이 있고 위의 약제들과는 다르게 진행 다초점성 백질 내병증의 위험이 15만 명에 1명 정도의 꼴로 보고가 되고 있어 PML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간 재발 감소율은 치료하지 않았던 환자분들에 비해서 비교한 것인데요. 한 30%대 정도 1차 약제는 보이고 있고 택비데라는 조금 더 높지만 1차 약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차 약제는 경구약제, 그 다음에 정맥주사제로 나뉘는데요. 경구약제로는 피타릭스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 억제제로서 T세포를 림프절에 묶어두는 작용을 하면서 세포 이동과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처음 투약을 했을 때 섬액이 잘 관찰되기 때문에 투약 첫 6시간 동안 관찰이 필요하며 황반 부종의 부작용이 간간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간 기능 이상이나 림프구 감소, 감염, 그리고 진행 다초점성 백질 내병증도 보고가 있고 피부암 등도 있어서 피부를 잘 관찰하고 혈액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 티사브리와 렘트라나 주사제가 있습니다. 티사브리는 단클론 항 VLA4 항체로서
림프구들이 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약이고요.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하게 되어 있고 투약 관련 부작용이 있긴 하나 심하지 않고요. 그것보다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진행 다초점성 백질 뇌병증이 1% 미만이긴 하나 보고가 있기 때문에 투약 전에 환자 이 PML을 일으키는 제시 바이러스 항체 유무를 관찰하고 2년 이상 치료를 할 때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렘트라다는 단클론 항 CD52 항체로서 B세포, T세포 그리고 단핵구의 소실을 갑작스럽게 일으키는 걸로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는 처음 1년에 5일 주사하고 1년 뒤에 3일 주사를 하게 되고 굉장히 짧은 기간만 치료를 하게 되지만 주사를 할 때 세포 용해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런 염증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나와서 투약 관련 부작용이 심한 편입니다. 심한 두통이나 열감, 그다음에 알러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입원 중에 투약이 필요하고요. 림프구 감소나 감염, 자가 면역 반응, 암의 유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가 면역 반응 중에 면역성 혈소판 감소증이나 갑상선염, 면역성 사구체 신염이 발생한다면 실제로 이를 따로 치료를 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망률도 보고는 되어 있어 치료 전에 환자와 충분하게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벤클라드는 2020년도에 8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된 약인데요. 퓨린 유사체로 주로 B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 약도 2년 동안에 총 kg당 3.5mg의 약이 투여가 되게 되는데 1년에 2주 치료하게 되고 경구로 투여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백혈구 감소증과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긴 하나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 같고요. 발진이나 탈모, 암도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 오크레부스라고 해서 2017년도 FDA 승인은 받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약인데요. 단클론 항 CD20 항체로서 이는 처음에 300mg, 그 다음 2주 뒤에 300mg, 그 이후로는 24주마다 600mg 주사 제제입니다. 투약 관련 부작용은 심하진 않고요. 림프구 감소나 감염, 그리고 유방암의 보고가 있습니다. 보시면 연간 재발 감소율이 앞에 1차 약제보다는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환자가 처음부터 질병 활성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왔다면 피타렉스와 티사구리를 보험으로 투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2차 진행형 다발 경화증에 대한 약도 최근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까지 시포니모드나 클라드리빈 그리고 제폭시아 같은 약들이 지금 FDA 승인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들어오지 않았고 마벤클라드는 2차 진행형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가능한 약은 지금 미트론 중 하나가 있겠고요. 1차 진행형 다발 경화증은 오크레부스가 2017년도에 재발 완화형에서 함께 1차 진행형도 FDA 승인을 받아서 외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정받은 약만 소개를 드리며 클라드리빈은 작년 8월 1일에 급여가 신설이 됐고요. 맥도날드 2017년 진단 기준에 부합하면서 재발 완화형이고 1차 약제 투여 후 치료 실패나 불내성이면서 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정이 되었고 투여 기간은 2000년도 치료 과정까지 인정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마벤클라드는 2년 치료 과정이고요. 그 이후에 3년, 4년, 길게는 4년까지도 치료 없이 잘 유지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약제 보험 인증 기준은 1월 29일 날 일부가 변경되었는데요. 잠깐만 살펴보면 재발 완화형 다발 경화증의 정의를 맥도날드 2017년도 크라이테리아로 변경했다는 것이고 변경한 이유는 진단 기준을 완화해서 초기 치료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바지와 텍피데라가 1차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2년의 신경기능 장애 2회 이상의 발병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이전에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초기에 오바지와 텍피데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 단독 증후군의 정의를 일부 수정해서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제가 강의 중에 있는 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신약 개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 결국에는 환자의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보이면서 부작용은 적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신약 개발하고 있는 목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과 조금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으면 효과 면에서, 부작용 면에서 조금 더 보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 예로서 2017년도에 오피시누범이라고 수초 재생을 도와주는 약을 한번 이제 3차까지 2차 임상까지 갔었는데, 작년에 개발 중단이 됐습니다. 사람에서 효과가 없다고 판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로는 항암제 치료로 쓰고 있는 페네브루티닙인데, BTK 억제제로서 또한 면역세포를 증식을 억제하는 약인데, 다발경화증 환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만한 점이라면 사실 재발 완화성 다발경화증에는 약들이 사실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후에 환자가 오랫동안 질병이 경과하게 되면은 진행하는 것을 막는 약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후로 2차 진행령과 1차 진행령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계속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 효과를 저희가 판정할 때, 그러면은 이제 환자한테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할 때 실제로 질병 활성의 근거가 없어야 된다라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전까지 삼았던 목표는 재발이 없고 장애 진행이 없고 MRI상 새로운 병변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서 이거를 니다3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약들을 니다3를 얼마나 도달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2년까지 도달률들이 한 40%, 50% 이 정도 됐었죠. 그래서 니다3라고 해도 이렇게 도달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최근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증상이 점점 신경퇴행 증상이 생기는 뇌 위축 증상 또는 인지기능 장애도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점점 더 많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약제가 이런 인지기능 장애나 뇌가 위축되는 것을 막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신 관련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현재 이제 화이자 백신, mRNA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맞고 있죠.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서 백신 접종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 다발성 경화증 환자군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분석 연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백신 접종을 저희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발경화증 환자가 코비드-19에 감염이 된다면 중증으로 발현할 가능성이 일반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한 백신이 다발경화증을 유발하거나 또는 장기 예후를 악화시킨다는 보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하여 코비드-19 감염을 막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이 걱정이 되실 텐데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간 경우에는 근육통이나 발열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발열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다발경화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재발과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병 조절 치료 중인 다발경화증 환자에서 코비드-19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가주사 치료제인 베타페론 제제와 코팍손, 그리고 1차 경구 약제인 오바지오와 택피데라, 그리고 2차 주사 제제인 티사부리 치료 중인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고 우선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백신 접종 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 피타렉스, 램트라다, 마벤클라드입니다. 만약에 피타렉스를 복용 중인 사람이라면 복용을 중단하거나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질병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권고되고요. 램트라다와 마벤클라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치료 중이시라면 마지막 투약 아니면은 투약 이후 최소 3개월 이후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치료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면 백신 투약을 모두 2회 접종한 이후 최소 한 달 이후에 치료를 하게 된다면 백신의 효과도 충분하고 이후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발경화증 환자에서 보고된 코비드-19 백신 합병증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개발된 코비드-19 백신은 사백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다발경화증 환자라도 백신 투여로 인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B형 간염 백신 투여자에서 다발경화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유럽에서 B형 간염 백신 투여를 잘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이제껏 다발경화증을 유발하는 백신은 없었습니다. 그 또한 다발경화증 환자군에서 높게 보고되는 코비드-19 백신 합병증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 집단에서 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신경계 증상이 있는데 안면마비라든가 뇌경색, 길랑발해 증후군, 척수염, 급성파종 척수염, 내전증 등이 있는데 인과관계는 아직 확인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받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 피로는 MS 환자들의 일상적인 증상이라 하지만 피로로 인해 많이 힘이 듭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 또는 생활수칙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로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데요. 문헌상에서도 약 40%의 환자에서 피로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38에서 83%의 환자에서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로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할 때는요. 우선 이 피로가 순수한 다발경화증으로 인한 것인지 또는 2차적인 다른 문제로 인한 피로인지 구별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1차성 피로라 함은 다발경화증 질환과 연관된 것으로 특징적으로 특정 활동에 따라서 악화가 되지는 않고 열과 습한 환경에서 다발경화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듯이 열과 습한 환경에서 1차 피로가 심화되고 이른 오후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약 30%의 환자는 피로감이 하루 종일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성 피로에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운동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이런 피로감을 낮출 수 있는 보조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2차성 피로가 있는데요. 2차성 피로는 환자분이 다발경화증뿐만 아니라 다른 동반된 질환이 있을 경우 또는 이후 새롭게 생긴 질환이 있을 경우에 피로감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원래 이러한 질환이 있든지 아니면 약으로 인해서 유발이 됐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면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고요. 이것 이외에 감염이 잘 생길 수 있는데 특히 요로 감염이 흔하게 생기는데 이로 인한 2차성 피로감도 잘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우울감이 있다든지 수면장애, 통증이 있는 경우에 피로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약을 시작했거나 용량을 변경한 경우에는 약으로 인한 피로감도 흔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특효약이 있지는 않은데 많이 들어본 내용들일 겁니다. 첫 번째는 동반된 질환이 있다면 당뇨가 있다면 혈당 조절, 갑상선 치료를 정확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빈혈이 있다면 빈혈 치료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고 특히 감염이 있지 않은지 피로감이 갑자기 심해진 경우에는 피검사나 소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위 환경을 시원하게 유지하여야 증상 악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시원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좋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 모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요. 물리치료사나 헬스 트레이너, 그리고 요가 강사의 지도하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피로가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소 보조기나 보조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시 경직이 있거나 위약이 있어서 보행시에 불편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분들보다 걸을 때 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이런 보조 도구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또는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피로감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좀 더 건강한 마음을 가진다면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로감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아직 효과적인 치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고 있는 약은 아만타딘인데요. 사실 아만타딘을 저희가 다발경화증 환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효과가 높진 않기 때문이고요.
그것 이외의 부작용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초 부종이나 불면증, 두통, 어지럼, 미식거림 등이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처방받아 복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포아미노피리딘, 팜프리딘이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걸음걸이 장애 호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일부 환자들에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피로 호전 여부는 아직 명확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 시의 주의점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로가 심한 분이라고 한다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서로 다른 날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경직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프리웨이트, 뭔가 덤벨이나 아령을 드는 스스로 하는 운동보다는 기계를 사용한 웨이트 운동이 더 좋고요. 손목이나 발목 보호대 착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 땀이 잘 나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방 온도를 20에서 25도 정도로 높지 않게 유지를 하고요. 유산소 전에 몸을 약간 차게 하고 체온이 낮을 때인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안전한 운동을 위해서 감독관이나 보호자가 동반하는 것이 좋고 운동 중간중간에 격려가 필요하며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서서히 운동 강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지읒 운동 조화 불능 증상이 있는 사람에는 균형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체를 세우거나 혹은 엎드린 자세에서 양측 팔이나 다리를 함께 운동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그래서 사이클링이나 아니면 로잉 머신 등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감각 저함이 불균형이 있는 사람은 서서 운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로 앉은 자세에서 기계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권하게 됩니다. 걸을 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하는 시간 또는 빨리 걷기 이런 것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심박동수를 기준으로 해서 심장이 어느 정도 빨리 뛸 때까지 운동을 한다 정도의 기준으로 운동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고요. 일종 증상의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운동 중에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수가 있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의 감독이 필요하며 컨디션에 따라서 운동 강도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수분 섭취는 하되 화장실이 있는 근처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 운동을 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면 이게 재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추후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힘든 일에 종사하는데 근육 경직으로 통증도 있고 멍이 들지만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로 인해 경직과 멍의 영향을 받는 건가요? 우선 경직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자세 변화에 따라서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쉴 때보다는 일을 할 때 심하게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사실 경직으로 인한 통증도 더 자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직이나 감각 이상 등으로 인해서 조화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주변에 부딪혀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멍이 드는 위치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감각 저하 부위로 멍이 들게 되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내가 멍이 왜 들었는지 부딪힌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약제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 등이 발생해서 멍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멍이 너무 자주 든다면 그 위치 등을 확인해서 의사와 상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어떤 것이 좋으며 효과가 있는지요? 운동요법은 효과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운동요법도 여러 가지 수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는 하나 질병의 경과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의 경과를 변하게 하는 식이요법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식이 관련 연구에서 야채나 과일 그리고 통곡물을 많이 먹고 주로 먹고 설탕이나 음료수 그리고 붉은 고기 가공육, 지방식이는 적게 하는 경우에 피로, 우울감, 통증, 인지기능 장애 호소가 적었음이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를 권장하는 것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낙농품, 우유, 치즈, 유제품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우유를 3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다발 경화증 발생률이
높았다라는 연구도 있었고요. 낙농품을 먹지 않는 사람이 다발경화증 재발률이 낮았다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이와 반하여 하루 섭취 낙농품의 양이 많을수록 장애 정도는 떨어지더라. 뭐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재발률, 발생률 이런 것들은 이러한 식품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는 뭐 청소년기의 뭐 비만이라든가 이런 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요인들,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유전 요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위도, 비타민 D의 결핍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낙농품 섭취에 대해서는 아직 권고할 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금연은 중요하죠. 이거는 질병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담배는 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술은 어떨까요? 술의 섭취량이 다발경화증 발병 위험과 반비례한다. 그래서 술을 마셔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연구도 있었지만 알코올 의존증, 술을 많이 마시는 경우에는 다발경화증의 발병 위험이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술을 마시지 마라라고 할 만한 그 권고사항은 없으나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 특히 과하게 마시는 경우 다발신경증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나 중추신경계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서 있고 염증이 호전되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은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잦은 재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발 주기는 예측 가능한가요? 잦은 재발이 있으시다는 걸 보니 환자분은 조금 더 공격적인 다발경화증 환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격적인 다발경화증의 위험 인자로는 남자 40세 이상 발병, 아프리카계 미국인, 흡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재발 총 횟수가 많거나 아니면 최근에 자주 재발을 하거나 재발 후에 불완전한 회복이 있었거나 MRI상에서 병변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공격적인 다발경화증 환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사실은 재발 주기를 예측한다는 것보다는 빨리 질병 활성도가 높은 환자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약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지금 쓰고 있는 약이 적절한지에 대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특히 신경변형의학회 김병주 교수님께도 더불어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